헤어 디자이너 네네.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기는 너무 힘들다고 이번엔 수술을 좀 하고 싶다고. 그리고 저는 그 수술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술합시다. 그래가지고 수술했어요. 그 다음날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원장님 왜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탐험하다 세준아의 움직임 수다방 모션 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정형외과 전문의 세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매틱 코치 조인선입니다. 네, 코치님. 오늘 주제는 아마 정형외과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관절 쪽으로 15년 이상 이제 수술을 해왔는데요. 아직도 환자분들이 수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이런 세간의 오해도 좀 풀어보고 수술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 그리고 좋은 의사와 좋은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솔직한 얘기를 한번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주장들을 보면 SNS에 난무하는 정보들도 문제지만 제일 문제인 건 주변 사람들인 경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너무 동감을 하고, 저는 최고의 빌런들은 친구들. 그것도 엄청 친한 친구들도 아니야. 그냥 친구들.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참견을 많이 하고 안 좋은 얘기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빌런들이 있죠. 유튜브.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날 눈이 시뻘게 가지고 찾아와요. 원장님 저 밤샜어요. 유튜브 보느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서칭하고 그냥 결정을 하고 와요. 근데 이거는 나의 성향대로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비수술 쪽으로 생각을 하면 비수술 쪽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게 정보가 많을수록 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지금 빌런들이 너무 많죠. 수술해야 될 환자들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우울증에 걸리는 환자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어요. 근데 문화를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또 뭐 좋은 정보들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거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잘 풀어보죠. 실제로 제 주변에서 제 친구 어머님이신데요. 네. 무릎에 퇴행성 관절 손상으로 이제 병원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권유받으신 거죠. 그런데 예전에 어깨 수술을 받으신 다음에 꽤나 고생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그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결국에는 수술을 권유하지 않는 병원을 좀 찾아다니시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한 병원에서 수영을 운동으로 좀 권하셨나 봐요. 그리고 열심히 수영을 하시다 보니까 무릎 통증이 조금 괜찮아지셨대요. 이런 사례가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일반인으로서 너무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왜 병원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마다 수술을 해라, 하지 말아라, 이게 의견이 좀 다른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는 좀 설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의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아까는 결과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경험이 안 좋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근데 수술을 받았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 그러면 수술로 빨리 해결해야지. 그래서 수술 안 해야 될 정도인데 원장님 이거 수술해야 되지 않나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본인들의 경험에 따라서 너무나 틀려진다는 것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병원마다 다 틀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절대적인 absolute indic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적으로 수술해야 될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생명이 위독하다, 신경이 손상이 갔다, 죽을 것 같은 통증이 조절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 같은 거 생길 정도로 이럴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죠. 근데 이런 경우들은 생각보다는 드물어요. 물론 상급병원, 대학병원 이런 데서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보통의 병원에서는 많은 대다수의 90% 이상의 환자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아파서 오진 않거든요. 수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경계성 있는 환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 누군가는 의사가 답을 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성향에 따라 틀려요.
환자분한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이 선택을 하면 수술을 하면 이게 좋고 이게 안 좋아. 그리고 비수술적으로 했을 때는 이게 좋고 장단점을 얘기해요. 향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얘기를 해.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선택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선택지를 줘버리면 어떤 환자분들은 너무나 좋아해. 아, 이렇게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음. 저한테 선택지를 줘서. 어떤 환자들은 원장님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음. 결정을 뭔가 해줘야죠. 그래서 이것도 환자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환자 중에 몇몇 환자 중에는 첫 번째로 젊은 환자인데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수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근육질의 관장님이에요. 너무 많이 힘줄을 소모되기 때문에 힘줄이 거의 끊어진 거예요. MRI를 찍었더니 수술은 진짜 해야 될 정도, 이건 교과서적으로 수술해야 될 정도였는데 원장님 저는 수술 죽을 때까지 안 할 겁니다. 어. 대신에 이번에 또 대회 나가야 되니까 안 아프게 뼈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를 내달라.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나오면 통증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끊어짐이 더 퇴행성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제 마지막 대회고 저희 커리어에서 이번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또 놔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환자분은 수술 안 해도 되고 부분 파열이 약간 있기 때문에 자기 피를 이용한 PRP 치료, 이런 자가혈청 재생 치료를 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주사를 놓으려고 했는데 자기는 원장님 주사는 수술보다 더 싫어요. 수술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 할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수술해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환자들이 있냐면 경계성에 있는 환자가 있었어요. 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첫 치료다 보니까 체충격파랑 재생주사 치료를 해서 좋아졌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다시 오더라고. 그래서 또 재발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재발될 수밖에 없는 게 매일같이 손을 많이 쓰는 헤어 디자이너 아, 네네.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치료를 하려다가 본인이 저기는 너무 힘들다고 이번엔 수술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재발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일하는 것을 고려해보고 나이를 고려해봤을 때 수술을 고려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수술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술합시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 다음날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원장님 왜 저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처음부터 수술을 안 했냐고. 이게 테니스 엘보우 수술은 힘줄을 꼬매는 게 아니고 요즘은 관절 내시경이라고 힘줄을 이렇게 날려버려요. 안 좋은 힘줄을 날린다는 표현보다는 긁어내요. 제거하는. 네. 그러면 통증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어. 그러더니 다음날부터 너무 안 아프다고. 어. 왜 자기를 6개월 동안 이렇게 괴롭혔냐. 수술해주면 됐지. 이런 환자들도 있어서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수술이 정말로 돌아가지 않는 가장 빨리 쇼컷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수술이 잘 되었을 때 얘기고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또 회복 속도도 조금 틀리고 수술을 결정할 때는 이런 경계성이 있는 환자들 그리고 경계성이 아닌 움직임이나 재활로서 충분하게 좋아질 한 환자들은 가급적 수술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환자들이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딴 병원에 가요. 그리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원장님 저 수술했어요. 원장님이 수술을 잘못 진단해가지고 이거 수술해야 되는데 다른 병원에서 근데 원장님 왜 잘못 진단했어요? 이렇게 저한테 대래요. 화를 내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0명의 환자가 있으면 100가지 다 틀리다고 생각이 들어요. 절대적인 수술 기준은 얼마 안 되고 나머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결국은 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 환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약하자면 수술을 꼭 해야 하는 절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경계선에 있는 케이스들은 대부분 환자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면이 크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결국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통증이고 삶의 질의 문제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수술을 하고 싶어도 수술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없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또 비수술로 하는 그 과정이 너무 싫어서 수술을 선호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향, 그리고 나이, 직업,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계선에 있는 환자에게 원장님이 수술을 하라고 판단하신 경우도 좀 있었나요? 6개월 동안 테니스 엘보로 재활치료를 해가지고 잘 안 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좀 애매하게 경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수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6개월이나 지났어요, 이미.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어요. 대학병원은 워낙 중증 환자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정도로는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약 6개월 드시고 팔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딱 가세요라고 하고 집 근처에서 재활치료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이거는 환자한테 너무 잔인하죠. 환자는 팔을 쓰는 직업을 하고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6개월 동안 재활치료할 시간도 없고 매일 생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팔 쓰지 말라. 근데 팔을 어떻게 쓰지 않고 운동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통증을 없애주고 생업을 하게 되고 팔을 잘 쓰게 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한테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대학병원에서 안 해라고 그랬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수술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수술을 권하는 과잉진료를 권하는 의사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정당은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경계성 있는 환자들의 원칙은 일단 첫 번째는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먼저 한번 해본다. 그럼에도 다시 재발이 되면 그 분야의 수술을 잘하는 선생님들이나 병원을 잘 찾아서 의견을 구해보고 거기에 맞게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렇게 경계선에 있는 환자들이 수술을 하지 말어. 이렇게 고민하는 수술 중에 가장 논란이 심한 수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흔한 거는 디스크, 음.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죠. 이제 디스크 치료에는 보통 주사 치료, 그리고 시술, 수술도 뭐 내시경으로 하는 간단한 수술이 있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그리고 쇠를 박는 아주 큰 유압술 같은 게 있어요. 관절 척추 전문 병원에서는 척추 수술을 너무 무분별하게 해서 나라에서도 시동을 걸 정도로 삭감이라 그러죠. 척추 수술을 안 해야 되는데 할 경우가 너무 많아서 논란이 좀 되는 수술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 저희 형님 얘기를 좀 하자면 저희 형님이 운동을 너무 좋아했는데 야구를 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삐끗했대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제가 그때 군의관에 와가지고 지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을 보지 못하고 전화를 못 드렸는데 근처 병원 치료를 했는데 주사 맞고 물리치료했는데 안 낫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가장 좋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병원 중에 하나에 아는 유명한 교수님을 소개시켜줘서 진료를 보게 해줬어요. MRI 찍고 당연히 진료를 받죠. 괜찮대요. 결국 진료 봤어 하니까 2달 뒤에 미국에 이제 연수가 왔는데 연수가 왔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뭐 주사 정도로 될 것 같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일이 있어가지고 식사회에서 봤는데 다리를 이렇게 절고 다니는 거예요. 네. 저거는 무릎이 아픈 사람이 아닌데 무릎에 힘이 빠져가지고 절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무릎이 아프다 그러지 않았으니까 무릎이 아파. 무릎이 우리 형님 표현은 무릎이 아픈 거야. 근데 이게 무릎이 힘이 빠지면서 약간 저린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진찰을 해봤더니 우리 신부건 반사라고 이렇게 무릎에 건을 치면 퉁퉁 튀는 반사가 있어요. 이 반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무릎 쪽 문제가 아니고 상부, 신경 쪽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릎 쪽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급하게 대학병원에 가서 MRI를 다시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목 디스크였던 거예요. 경추 5번, 6분의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눌려 있었는데 운이 없게 목 통증이랑 팔저림이 별로 없이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결국에는 저도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게 지금도 다리를 좀 절고 다녀요. 그래서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스포츠가 거의 골프밖에 없을 정도로 절고 다녀요. 그래서 뭐 디스크 수술에 논란이 있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에 그 의학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환자를 본다면 저희 형님 같은 경우에는 놓치면 안 될 케이스가 있거든요. 잘 들어보고 근데 지금은 세분화된 진단 기술이 발달되면서 거기만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정확한 원인을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거죠. 좀 안타까운 경우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의사의 기본이 환자가 아픈 것들에 대해서 잘 들어주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의 자세가 중요하고 그리고 전체를 보는 맥락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혹시 굿닥터라는 드라마를 좀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 인체를 보면 입체적으로 뭔가 보이면서 몸 전체의 흐름이라든지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형님 말씀처럼 무릎이 아프지만 문제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서 그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진 의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의사의 비율이 좀 높나요? 저는 이제 그 경지까지는 못 갔고 누군가 물어보더라고. 원장님은 이렇게 움직임을 보면 근육의 섬세한 움직임이라든지 잘못된 움직임들이 정말 3D로 잘 보이냐고. 근데 제가 잘 아는 어깨나 무릎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보이죠. 하지만 그 드라마에서는 아주 미세한 것들을 그냥 잡아내더라고. 이런 섬세한 환자들의 변화들을 딱 잡아내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3D로 이렇게 몸이 그려지더라고. 공간 능력이 뛰어나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실제로 있어요? 있어요. 해부 실습을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3D로 그려지면서 암기력도 뛰어난데 공간적으로 그 섬세한 것들을 전부 다 외우면서 우리한테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많지는 않아. 한 학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음, 그분들이 정말 타고난 천재들이죠. 그럼 그런 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명의가 되는 확률이 높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교수님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 있었어요. 처음에 수술을 시작할 때 제가 레지던트 때 그분은 초창기 교수셨는데 젊은 주니어. 너무 수술을 이렇게 못하는데 그리고 발표도 이렇게 못하고 막 이렇게 소심하고 그래서 막 닮고 싶지 않는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교수님을 뵀는데 수술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아, 너무나 수술을 잘하시고 발표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고 결국에는 명의는 천재들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천재들의 특출난 천재들이 명의가 되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비범하지는 않지만 한 분야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탐구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학습하는 그런 자세와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명의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이게 의사로서 수술하는 사람으로서 꼭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환자 입장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음. 만약에 진짜로 저희 부모님이 어떤 질환으로 수술과 비수술을 고민한다고 할 때 제가 원장님께 상담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좀 조언을 해 주실 거예요? 이것도 참 쉽지 않는데 저는 MRI만 가지고 영상만 가지고 어, 묻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건 너무 안 좋아. 아까 우리 형님 케이스예요. 영상만 보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을 환자를 직접 봐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환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분이 수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삶의 수준은 어떤지 그리고 통증으로 해서 정신적으로 괴로운 정도까지 갔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환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면 정답은 없고 결국에는 환자의 답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을 뵙고 어머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머니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지금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술, 비수술을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수술을 권유했는데 책임을 질 수 있는 테크닉이 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수술에도 이제 러닝 커브란 게 있거든요. 수술하는데 경험과 기술이 쌓이는 시간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아무리 현실적인 조언을 해도 1년차, 2년차들은 천재라 그래도 경험이 부족해서 수술을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보통 이제 논문으로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 10년차에서 20년차가 가장 수술에 대한 경험도 높고 체력도 좋고 전성기다. 제가 오늘 자꾸 드라마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보셨나요? 잠깐 짧게. 거기 보면은 대부분 한 10년 차 이상의 젊은 교수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나이가 한 40대 초중반 정도 되고요. 그럼 한 이 정도 때의 의사분들이 가장 많은 테크닉적인 기량과 또 판단력과
또 체력과 이런 것들을 겸비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40대 초중반, 제 또래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수술의 테크닉이나 경험은 나이가 들수록 쌓여요. 20년 차 명의들이 훨씬 더 수술을 잘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이나 경력보다는 개인차가 좀 크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술, 비수술이 단순히 의사의 판단으로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환자의 환경이나 성향 등이 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중간에 병이 아니라 환자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정말 기억에 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병원과 의사를 선택하는데 팁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얼마 전에 지인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는 소통하는 능력을 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교육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다. 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 지인분의 아버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힘들게 투병 생활을 했는데 그 암 담당하는 수술하는 선생님 그리고 항암 치료하는 선생님 있던 몇몇 선생님들인데 메인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무서웠대요. 그리고 환자 얘기를 듣지도 않고 질문도 딱 맞고 그리고 회진만 가도 벌벌 떨면서 나머지 직원들도 할 정도로 권위적이고 무서웠대요.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물어보기가 두렵고 물어봐도 그냥 딱 잘라서 그냥 답도 안 해주고. 그래서 이제 소통 능력이 부재가 너무 그런 의사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교육 과정으로 있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도 좋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과정은 지금 제가 배울 때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정신과 영역을 할 때 뭐 소통을 잘하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긴 했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의사는 굿 리스너 일단은 잘 들어주는 의사 그리고 잘 소통하는 의사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환자한테 답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환자가 교과서라 그래요. 환자의 얘기를 잘 들으면 그냥 교과서대로 정말로 원인들을 뭐 본인의 증상을 얘기해요. 100명의 환자라면 100가지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의 병만 보고 너무 진단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좀 경계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소통 능력이 좋은 의사를 찾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나랑 잘 맞는 의사가 있어요. 어떤 의사들은 딱 잘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해주는 의사가 있어요. 수술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선택지를. 근데 그거 너무 권위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 다양한 선택지를 안 주세요? 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랑 소통이 잘 되면서 성향이 맞는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이 또 중요하다는 그런 분을 찾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통증을 줄이는 게 아니고 내가 왜 병이 생겼는지에 대한 나에 대한 관심, 원인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알려주는 선생님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게 도와주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전인적인 치료, 재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선생님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수술과 비수술의 선택 기준 그리고 의사로서 솔직한 조언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코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준아의 움직임 수다방 모션 다방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